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또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강북권의 가격 강세는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과 각 전체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광복절 연휴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수 있는데 기습호우 가능성도 있어 2차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1,000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시시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 장분들도 이걸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8.13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23만 호 규모 부동산 추가 공급 정책의 현실성과 8.3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 등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으로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턴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입니다. 주제는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영사에 나선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본격적인 토론에선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소요 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좌파가 독점한 문화 권력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점거되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용기를 찬양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는데 곧바로 객석에선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관람객이 5.18을 폄훼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주최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끝에 장례가 정리됐습니다.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 항복판에서 5.18 영령을 모독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YTN에 원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술 토론회라 강행하겠다는 이 의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내부 우려에도 강행된 포럼은 결국 몸싸움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추진과 함께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전국 물탱크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장해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볏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수는 밤 10시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도 아예 못하고 내일도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됐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동안 단수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어졌고 15,000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절실합니다.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비이길 바라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강북권 아파트 가격 강세는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과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초구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0.04% 떨어지면서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도 0.02% 하락해 14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강벨트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모두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실제 강남권 고가주택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1, 2차 전용 198제곱미터의 경우 3층 매물이 지난달 119억 원에 나왔지만 최근 2층 매물이 92억 원에 나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은 지난달 호가가 63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6억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위권 이하 아파트 밀집지는 강세가 여전합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을 중심으로 중랑구가 0.4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종암동과 도남동 대단지를 낀 성북구와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1%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축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에 그치며 전체적으로 0.2% 상승했습니다. 강남권은 세제 개편안의 이슈에 따라서 잠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강북권은 전세 매물 부족이나 또 월세와 그리고 전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동하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의 8.13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의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건에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 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이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조 6천억 원 증가해 202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최근 은행권이 강도 높은 대출 제한에 나섰지만 7월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어젯밤 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소형 원전 공급망 관련 우리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이 주목됩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가 오늘부터 일제히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이른 데다 사전 예약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3사 모두 판매 품목과 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전일 파업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첫 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이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짜 정보이자 미군의 절망을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어떤 선박도 이란군의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조소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악의 가짜 정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정보 실패로 오랫동안 오판을 거듭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오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군 중앙사령부도 미군의 절망과 무기력을 보여주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선이나 유조선도 이란군의 통제와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지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 있고 이란은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 자금을 풀어야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این البته به معنی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نیست. ما این توافق ممکنه صورت بگیره ولی تنگه هرمز منوط به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منوط به تحقق یک سری شرایط دیگری هست.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는 상선들이 피격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선박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후티 반군은 드론으로 홍해의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후티는 이번 공격이 사우디가 예멘 영공과 주권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모든 침략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참배를 해왔는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은 물론 갈등을 빚는 중국도 자극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엔 패전일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해왔습니다. 国のために殉じ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0만 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거고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배는 안 하고 대신 개인 이름으로 공물만 바쳤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날이라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 참배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기껏 사이가 좋아진 한국과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참배를 할지 말지는 개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総理が靖国神社に参拝されるか否かと、これは総理がご自身で適切に判断されることであります。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협력을 위한다면 무단으로 합사된 조선인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사설 구급차 업계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YTN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설 구급차의 무리한 운행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지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행법은 사설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특수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 난립을 막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양도하는 게 불법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매월 돈을 받고 운행 수익은 물론 운영권 전부를 넘기는 방식의 불법 지입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한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지입을 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구급차 기사, 운전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이 지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 99명은 지입.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산업금을 내는 사실상 법인 택시처럼 운영되는 셈인데 매달 내는 지입료 규모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차를 한 대당 관리비 목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차가 많을수록 그 대표자는 이득이 많은 거죠. 운영권을 손에 넣은 기사는 이송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집니다. 중급차 종사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택배로 생각해요. 같이 응급실 앞에서 만나면 그냥 누군 응급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되게 사이렌 켜고 경광등 켜고 신호 위반하고 절박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덤터기 요금을 뜯어내는 일이 업계에서는 이미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 2달 동안 일하면서 그 미터기를 한 번도 눌러본 적도 없고 본 적은 있어요. 차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오른쪽 기어 그 아래 중간에 있어요. 돈벌이 무법 질주를 막기 위해 전국 150여 개 사설업체, 구급차 1,220여 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자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 누가 제안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거점 그 자체는 뭐 기업들이 일단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까? 장관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했습니까? 그게 저는 의원님 국무장관께서 그걸 말씀인데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재명 문제를-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우연히 만나서 이거 발표한 거예요?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건 맞고요. 그 부지를 선정한 건 이 부지가 괜찮겠다는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 장관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쉽죠. 정리합시다. 네, 장관님. 정부에서 제안을 한 거죠. 부지가 누가요? 필요하다. 정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근로감독관 질의 좀 할게요.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증거 확보 등 수사를 다 해야 되고 그 노동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검찰 수사 지휘, 보안 수사 기능을 대체할 만한 보완할 만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근로감독관 직책이 없었던 지방청장이라든지 본부의 국장들에게도 특별수사관의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이 수사 검사 지위가 없는 새로운 체계에 맞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수사교육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러면 그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직접 작동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야, 이거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 법령으로 좀 바꿔라 하고 지시하셨죠, 국무회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어제 국무회에서 또 재차 지시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영환 장관님이 세긴 세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2번씩이나 말씀하셔야지 지금도 이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말복인 오늘 다시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에는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원희다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삼복더위 중 마지막 말복입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는 없었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충남과 남부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대구 34도, 서울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비 소식과 함께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남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 새벽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극심한 가뭄을 달래주는 단비가 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9도, 부산 2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청주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